이란 드론이 일본 이지스함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북쪽 상공에 포착된 드론 편대는 12기였습니다. 세계 최강 수준의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일본 함대가 요격 태세에 돌입하는데 걸린 시간은 40초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화면 오른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이 한국행 항로를 유지한 채 해협 남측으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선체 양옆에 나란히 붙어 항해하는 함정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섬 위에서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불과 사흘 전 저는 공개 컨퍼런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는 인도양에서 해적이나 쫓는 소규모 파견대입니다. 일본 이지스 전단과 같은 무대에 올릴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그 발언에 회의장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일본 이지스함은 드론을 막느라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고 한국 청해부대는 100만 배럴 유조선을 호위하며 그 봉쇄망을 유유히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청해부대 함정 호출 부호를 정확히 지정해 교신을 보내온 것입니다. 일본 함대와 교전 중인 바로 그 이란이 한국 청해부대에게만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한국 청해부대의 18년이 왜 일본의 이지스함 두 척보다 강했는지, 그리고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의 한국핵이 왜 처음부터 예정된 결말이었는지를 지금부터 낱낱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 전직 해장보 야마모토 켄지입니다. 2026년 4월 20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월요일 아침이었고 저는 연구소 관사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리모컨을 집어든 것은 그냥 습관이었습니다. 28년간 해상자위대에서 복무하면서 몸에 밴 버릇 하나가 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뉴스부터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다 위의 상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른다는 것을 뼛속 깊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편한 지 3년이 지났지만 그 버릇만큼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떨어뜨린 것에 가까웠습니다. 속보 자막이 화면 하단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 한국행 항로 유지 중, 한국 청해부대의 호위 확인. 자막 위로 펼쳐진 영상은 위성으로 촬영된 해협 상공 화면이었습니다. 거대한 선체를 가진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 해협 남측 항로를 따라 천천히 나아가고 있었고 그 양옆에 두 척의 함정이 나란히 붙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줌인되는 순간 섬 위에서 펄럭이는 태극기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한국 청해부대였습니다. 그리고 화면 왼쪽 상단에는 또 다른 위성 화면이 분할로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북쪽이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전단과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이 뒤엉켜 교전 중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란 드론 편대가 일본 이지스함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고 이지스함의 요격 미사일이 연속으로 발사되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개의 화면을 번갈아 보면서 한동안 말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북쪽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일본 함대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막아내느라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이 한국행 항로를 유지한 채 한국 청해부대의 호위를 받으며 해협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두 장면이 같은 시각, 같은 해협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상황을 설명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도쿄 도심의 컨퍼런스 회의장에서 저는 단상에 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는 인도양 한쪽 구석에서 해적이나 쫓는 소규모 파견대에 불과합니다. 고강도 분쟁 해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논하는 자리에서 청해부대를 주요, 비교,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 발언에 회의장 일본 측 참석자들이 웃음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반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해상자위대에서 28년을 복무하면서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최신의 구축함이 어떤 전력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판단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이었습니다.
신뢰 네트워크라는 표현으로 청해부대의 18년 파견 성과를 설명하던 한국 측 발표자의 말을 저는 낭만적이고 모호한 수사라고 일축했습니다. 군사 전략의 언어로는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낭만적이고 모호하다고 일축했던 18년의 실체가 화면 위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이 드론을 요격하며 제자리에서 맴도는 동안 한국 청해부대는 100만 배럴급 유조선을 양옆에서 품고 봉쇄망을 밀고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앵커가 전하는 추가 속보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교전 중에 청해부대 함정 호출 부호를 정확히 지정해 교신을 보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함대와 총을 겨누고 있는 바로 그 이란이 한국 청해부대에게만 교신으로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쿄의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거실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평화로운 주택가의 풍경이 창밖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전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28년간 해군에서 쌓아온 판단, 체계 전체가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유리에 이마를 살짝 기댄 채 눈을 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를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단순한 직업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평생 믿어온 것이 옳은지 그른지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즉시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일요일 아침이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차 안에서도 라디오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의 한국행 소식이 끊임없이 흘러나왔고 분석가들의 목소리는 하나같이 당혹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구소 자료실에 도착해서 지난 2달간 축적된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는 순간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훨씬 오래전부터 준비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날 하루 동안 자료를 뒤지며 하나씩 발견해 나간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들이 어떻게 28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을 무너뜨렸는지를. 연구소 자료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지난 2달치 자료를 모두 끌어당겼습니다. 2026년 3월 초부터 축적된 분석 자료들이 두꺼운 파일 묶음으로 책상 위에 쌓였습니다. 저는 커피도 마시지 않은 채 첫 번째 파일을 펼쳤습니다. 이란 최고 지도부의 호르무즈 해협 전면 봉쇄 공식 선언 당일 자료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3월 초 아침 출근길 라디오에서 그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차 안에서 즉각 연구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중으로 비상 분석 회의를 소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해상자위대에서 28년을 복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5%가 통과하는 인류 경제의 핵심 동맥입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에서는 불과 33km에 불과한 이 바닷길이 막히는 순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즉각 공황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이란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 카드를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봉쇄 선언이 나온 날 아시아 증시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했고 국제 원유 선물 가격은 단 하루 만에 배럴당 40%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이후 며칠 사이에 배럴당 200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각국 정부는 전략 비축유를 긴급 방출하기 시작했지만 시장의 공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파일을 넘기자 당시 제가 직접 작성했던 긴급 분석 메모가 나왔습니다. 글씨체가 평소보다 거칠었습니다. 그만큼 급하게 썼다는 뜻이었습니다. 메모에는 미국이 항공모함 전단 3개를 페르시아만으로 긴급 전진 배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니미츠급 항공모함 한 척을 하루 운용하는 비용만 240억 원 이상이니 3개 전단이면 하루에 72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바다 위에서 소모되는 셈이었습니다. 미국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 해양 패권의 상징이었고 이란의 도발을 묵과하는 것은 패권의 균열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움직이자 동맹국들에게 연합작전 참여를 요구하는 공식 외교 전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요청이라기보다는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내용이었습니다. 파일 속에는 당시 각국의 대응을 정리한 도표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일본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해상자위대 병력 3,500명과 이지스 구축함 2척을 포함한 함대를 페르시아만으로 급파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국제사회에서 즉각적인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영국은 2200명의 왕립 해군 병력과 최신의 45형 구축함을 투입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호주는 1800명의 해군 특수전 병력을 포함한 파병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페르시아만 1대가 순식간에 다국적 연합해군의 거대한 무대로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표에서 일본 항목의 밑줄을 긋고 별표를 3개 그려 넣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긴 표시였습니다. 일본이 가장 먼저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이 그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미국의 가장 충직한 동맹이 일본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한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당연한 결정이라고, 일본이 이 해역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파트너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도표에서 한 나라만이 눈에 띄게 비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파일 속에서 당시 한국 정부의 공식 성명서 사본을 찾아냈습니다. 내용은 짤막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호르무즈 해협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군함을 보내겠다는 말도 병력을 파견하겠다는 약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청해부대는 기존 작전 구역인 아덴만 일대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지스함도 없이 구축함 한 척으로 해적이나 쫓던 그 조직이 호르무즈 사태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당시에 저는 예상했던 결과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전력이 없으니 나설 수 없는 것이고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거절도 못하고 애매한 성명 하나를 내놓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연구소 회의실에서 동료들과 한국의 반응을 놓고 이야기를 나누던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시 한국 청해부대는 아덴만 수준의 전력입니다. 호르무즈 같은 고강도 해역에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니라는 것을 한국 정부도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냉소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군사적 보호 아래 장사를 하면서 정작 미국이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뒤로 빠지는 나라라고 내부 보고서 초안에 적어 넣었습니다. 연구소 전체 회의에서 그 표현을 읽어내렸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뉴스 화면 앞에서 굳어버렸던 그 순간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한국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읽었습니다. 전력이 없어서 나서지 못하는 것이라고 단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이 한국행 항로를 유지하며 개협을 통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판단이 완전히 틀렸을 가능성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침묵이 무능함이 아니라 전략이었다면, 청해부대를 움직이지 않은 것이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계산이 있어서였다면 저는 지난 2달 동안 무엇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까? 저는 파일을 덮고 새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의 인도양 파견 18년 전체 기록이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그 발표를 들을 때 집중하지 않았던 자료였습니다. 이번에는 첫 페이지부터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저는 손가락이 멈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 숫자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저의 모든 판단을 뿌리째 흔들어 놓기 시작했는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번째 페이지에 적힌 숫자는 이것이었습니다. 연인원 32,000명. 2009년부터 2026년까지 17년간 한국 청해부대가 인도양과 아덴만 일대에 파견한 누적 인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32,000명. 구축함 한 척의 대원 300명 남짓한 소규모 파견대라고 제가 컨퍼런스에서 비웃었던 바로 그 조직이 17년 동안 쉬지 않고 그 바다에 사람을 보내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정권이 바뀌어도, 예산이 삭감되어도, 국내 여론이 파병에 회의적이어도 한국은 그 바다에 사람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파일을 더 깊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청해부대의 연도별 활동 보고서가 순서대로 철해져 있었는데 저는 각 연도의 세부 활동 항목을 하나씩 짚어나갔습니다. 선박 호위 실적, 해적 대응 건수, 조난 선박 구조 건수까지는 이미 컨퍼런스 발표에서 들었던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항목에서 저는 처음으로 멈칫했습니다. 연안국 해군 및 태양 경비대와의 합동훈련 횟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연간 평균 12차례. 17년이면
200차례가 넘는 합동훈련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 옆에 볼펜으로 물음표를 하나 그려 넣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파견 합동훈련 기록과 비교해보았습니다. 자위대는 인도양의 함정을 파견하는 빈도 자체가 청해부대보다 훨씬 낮았고 합동훈련 횟수 역시 연간 두세 차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지스함이라는 압도적인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하드웨어를 가지고 현지 해군과 함께 훈련을 쌓은 시간은 청해부대의 6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도표로 직접 그려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숫자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숫자가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제가 지금껏 믿어온 것과 다를 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은 연구자가 아니라 고집쟁이가 하는 짓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청해부대가 합동훈련을 진행한 국가 목록을 따로 뽑아보았습니다. 오만, 아랍에미리트, 파키스탄, 인도, 예멘, 지부티, 소말리아과도 정부해양경비대까지. 놀라운 것은 그 목록 안에 이란 해군과의 비공식 접촉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식 합동훈련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덴만 해역에서 조난 선박 구조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란 해군 함정과 현장에서 교신을 주고받은 기록이 수차례 남아 있었습니다. 적대적 교신이 아니었습니다. 구조 작전 협조를 위한 실무 교신이었고 양측은 그 과정에서 서로의 호출 부호를 정확히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읽으면서 오늘 아침 뉴스 앵커가 전했던 속보 한 줄이 머릿속에 겹쳐졌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청해부대 함정 호출 부호를 정확히 지정해 교신을 보내왔다는 그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호출 부호를 안다는 것은 단순한 기술적 정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해군의 세계에서 상대방의 호출 부호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사용해 교신을 보낸다는 것은 일정 수준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신호입니다. 적대적인 상대에게는 호출 부호로 교신하지 않습니다. 경고 사격을 먼저 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청해부대에게 교신을 보냈다는 사실은 두 조직 사이의 바다 위에서 쌓인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17년치 자료를 보기 전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자료실 책장에서 한 가지를 더 꺼내 들었습니다. 중동 각국 해군 인사들의 한국 청해부대 관련 발언을 모아둔 자료집이었습니다. 연구소 보조 연구원이 언제 만들어뒀는지도 몰랐던 파일이었습니다. 먼지가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먼지를 손으로 털어내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오만 해군 제독의 발언이 첫 번째로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는 이 해역에서 만난 어느 나라 해군보다 묵묵하고 한결같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일관성이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지부티 해양경비대 사령관의 발언이 실려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해군은 파견 기간이 끝나면 사람이 바뀌고 관계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청해부대는 새로운 인원이 오더라도 이전 파견대가 쌓아온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아 왔습니다. 그것이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우리는 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두 문장을 읽고 한동안 자료집을 덮지 못했습니다. 28년간 해상자위대에서 복무하면서 저는 군사력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드웨어부터 따졌습니다. 어떤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가? 어떤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는가? 어떤 레이더와 전투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 그것이 해군력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펼쳐진 자료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17년간 같은 바다에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 파견 인원이 바뀌어도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는 것. 구조 작전 현장에서 적대국 해군과도 실무 교신을 나누며 호출 부호를 서로 기억하는 것. 이것들은 이지스 레이더로 측정할 수 없는 종류의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전력이었습니다. 그것도 오늘 아침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의 한국행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종류의 전력이었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메모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가 세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연구소 창밖으로 도쿄의 일요일 오전이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고 자료실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더 파고들수록 제가 몰랐던 것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고
그 층들을 하나씩 벗겨낼 때마다 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해부대가 그 바다에서 쌓아온 것이 단순한 합동훈련 실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이란이라는 나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1시간 뒤, 저는 자료실 책상 위에 3개의 파일을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한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사를 정리한 문서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청해부대의 인도양 파견 기간 중 이란 해군과의 접촉 기록을 담은 자료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은 이란 외무장관이 한국 선박에 한해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보장한다고 선언한 당일 각국 반응을 모아둔 언론 자료집이었습니다. 저는 이 3개의 파일을 번갈아 보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그림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되고 깊은 것이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의 선언은 3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 언론 앞에서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된 그 한 문장은 국제 외교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대한민국 국적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자유통항을 전면적으로 보장한다. 봉쇄를 선언한 당사자가 특정 국가에만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전 세계를 향해 공식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 선언이 나온 직후 충격과 혼란으로 들끓었고 도쿄의 외무성에는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저 역시 그 선언을 처음 접했을 때 이란의 정치적 계산이 깔린 분열 전략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을 이용해 연합작전에 균열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깊이 들여다볼수록 그 해석이 너무 단순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의 선언은 즉흥적인 외교적 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이란의 외교 관계사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 내려갔습니다. 1970년대부터 시작되는 그 기록은 제가 연구소에서 17년을 일하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중동 외교에서 주요 분석 대상이 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지가 오늘 아침 저를 뉴스화면 앞에서 굳어버리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파일을 읽는 도중 연구소 분석 시스템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실시간 위성 데이터가 업데이트되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상공의 위성 화면이 열렸고 저는 즉각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은 2개의 구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 구역과 남쪽 구역이었습니다. 북쪽 구역의 상황은 극도로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 북측 진입로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 수십 척이 해협 입구를 가로막은 채 경고 사격을 퍼붓고 있었고 이란 드론 편대가 파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의 요격 체계가 쉼없이 가동되고 있었고 함정들은 피탄을 피하기 위해 기동을 반복하면서 전진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함정들이 해협 입구에서 발이 묶인 채 교전에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쪽 구역 화면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점처럼 보였습니다. 위성 화면을 최대로 확대하자 2개의 함정이 천천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함정 식별 데이터를 조회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이었습니다. 기존 작전 구역인 아덴만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던 함정이 조용히 방향을 틀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움직임의 방향을 화면 위에서 손가락으로 따라가 보았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남측 항로였습니다. 저는 등받이에서 몸을 앞으로 당겼습니다. 북쪽에서는 일본 이지스함과 이란 혁명수비대가 교전 중이었습니다. 그 혼란이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남쪽에서는 한국 청해부대가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즉각 추가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선박 추적 시스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 남측 항로를 향해 접근 중인 대형 선박의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선박 식별 코드를 조회하자 결과가 떴습니다. 몰타 선적의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이었습니다. 100만 배럴을 적재할 수 있는 규모의 대형 선박이었고 목적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이 한국행 항로를 유지한 채 해협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고 한국 청해부대가 그 유조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2개의 화면을 동시에 응시했습니다.
북쪽의 교전 상황과 남쪽의 움직임이 동시에 전개되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설계되어 있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일본 함대가 북쪽에서 이란과 충돌하며 모든 시선을 빨아들이는 동안 그 혼란의 틈을 통해 남쪽에서 조용히 길을 내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려면 한 가지 전제가 필요했습니다. 이란이 남쪽 항로에서의 청해부대의 움직임을 묵인하거나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일본 함대와 교전 중인 이란이 남쪽에서 한국 청해부대에게 길을 열어줄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파일로 손을 뻗었습니다. 청해부대의 이란 해군 접촉 기록이 담긴 두 번째 파일이었습니다. 아덴만 해역에서의 조난 선박 구조 작전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특정 날짜 하나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연구소 보조 연구원이 이미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중요하다고 판단해 표시해 둔 것이었습니다. 표시된 날짜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아덴만 해역에서 이란 화물선이 무장 세력에 의해 피랍될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해 경고, 교신을 발신하며 무장 세력을 저지한 함정이 한국 청해부대 소속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란 측 피랍 선원 17명이 한국 청해부대의 개입으로 무사히 구조되었습니다. 이란 외무부가 공식 감사 서한을 한국 국방부에 발송했고 그 서한의 사본이 파일맨 뒤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서한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 외무부 공식 레터헤드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아랍어 원문 아래 한국어 번역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위기의 순간에 이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문장이 쓰인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7년 전이었습니다. 7년 전에 이란이 한국에게 보낸 그 약속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남측 항로에서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분석 시스템의 알림이 다시 울렸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재차 업데이트되었습니다. 화면을 열자 남쪽 항로의 상황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 부축함이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과 합류하여 나란히 항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란 측에서 발신된 교신 하나가 감청 데이터에 잡혔습니다. 청해부대 함정 호출 부호를 정확히 지정한 교신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신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내용은 단 2문장이었습니다. 한국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않겠다. 남측 항로를 유지하라. 북쪽에서 일본 이지스함을 향해 드론을 날리고 있는 바로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남쪽에서는 한국 청해부대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의자에 굳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란의 즉흥적인 정치적 계산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7년 전 아덴만에서 이란 선원 17명의 생명을 지켜낸 그 순간부터 준비된 것이었고 17년간 같은 바다에 사람을 보내며 쌓아온 신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제야 컨퍼런스에서 한국 측 발표자가 했던 말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는 단순한 해적 대응 전력이 아니라 해당 해역 전체의 신뢰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조직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낭만적이고 모호한 수사라고 일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낭만적이고 모호한 수사가 지금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의 한국행 항로를 실제로 열고 있었습니다. 이지스 레이더가 하지 못한 일을 7년 전의 구조 작전과 17년간의 합동훈련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집어들고 아까 적었던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세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그것들이 오늘 바다를 열었다. 오후 1시였습니다. 연구소 자료실에 들어온 지 5시간이 넘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파일들이 세 겹으로 쌓여 있었고 메모지에는 제 글씨로 가득 찬 문장들이 빼곡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커피는 2잔째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마시지 않은 채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분석 시스템이 또 한 번 알림을 울렸습니다. 위성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상공의 위성 화면이 새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이 한국행 항로를 유지한 채 해협 남측 진입로에 도달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최대로 확대했습니다. 선체의 규모가 화면 안에서도 압도적이었습니다. 수에즈맥스급 유조선은 길이만 270m가 넘는 거대한 구조물이었고
100만 배럴의 원유를 가득 실은 채 수면 위로 솟아오른 선체는 느리지만 묵직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12노트였습니다. 군사적 호위를 동반한 선박이라면 절대 취하지 않을 느린 속도였습니다.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술 기동과는 거리가 먼, 마치 처음부터 이 바닷길을 자신의 항로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천천히 나아가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선체 양옆에 2개의 작은 점이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위성 화면에서는 작은 점처럼 보였지만 식별 데이터를 조회하는 순간 저는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한국 청해부대 소속 구축함이었습니다. 두 척이 유조선의 좌연과 우연에 각각 자리를 잡고 방어 호위 대형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전략을 28년간 공부하고 실전에 적용해온 사람으로서 저는 그 대형이 얼마나 정확하게 교과서적인 호위 대형인지를 즉각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대형이 아니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훈련을 통해 몸에 익힌 사람들만이 취할 수 있는 대형이었습니다. 저는 화면 왼쪽의 북측 구역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전단의 상황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이 해협 북측 진입로를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었고 이란 드론 편대의 2차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지스함의 요격 체계가 다시 가동되는 것이 위성 화면에서도 포착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함대가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한 채 제자리에서 드론을 막아내는 데만 전력을 쏟고 있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이 탑재한 전투 체계의 성능 자체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능이 뛰어난 함정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란은 교전을 통해 일본 함대를 묶어두는 전략을 선택했고 그 전략은 정확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개의 화면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뭔가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일본 함대와 교전을 벌이는데 투입한 전력은 고속정 수십 척과 드론 편대였습니다. 그것은 이란이 가진 비대칭 전력의 핵심이었고 전 세계 언론의 카메라가 모두 그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송사 헬기가 해협 상공을 맴돌며 교전 장면을 중계하고 있었고 각국 뉴스 채널은 일본 이지스함 전단과 이란 혁명 수비대의 충돌 소식으로 긴급 편성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세계의 눈이 북쪽을 향하는 바로 그 순간 남쪽에서는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이 한국행 항로를 유지한 채 조용히 해협의 심장부로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에 유조선이 진입한 시각은 오후 2시 17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시각을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33km. 인류 경제의 동맥이 가장 취약한 지점의 폭이었습니다.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거대한 유조선이 그 좁은 목을 통과하고 있었고 양옆에 청해부대 구축함은 대형을 유지한 채 유조선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화면으로 보면서 이상하게도 숨을 참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로서의 직업적 긴장감이 아니었습니다. 더 근원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감각이 어디선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위성 화면의 우측 하단에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소형 선박 3척이 빠른 속도로 유조선을 향해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정부의 통제 체계 밖에서 움직이는 비정규 무장 세력으로 추정되는 보트들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식별 분석을 돌렸습니다. 국적 불명의 소형 무장 보트였습니다. 해협 1대에는 이란 정부의 공식 지휘 체계와 무관하게 활동하는 무장 세력이 수십 개에 달한다는 것을 저는 자료를 통해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선박을 공격하는 집단이었고 100만 배럴의 원유를 실은 거대한 유조선은 이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표적이었습니다. 3척의 무장 보트가 유조선을 향해 접근하는 속도는 빨랐습니다. 저는 청해부대 구축함의 반응을 주시했습니다. 우연의 자리를 잡고 있던 청해부대 구축함이 즉각 기동을 시작했습니다. 무장 보트와 유조선 사이에 선체를 밀어넣는 기동이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방어 개입 기동이었지만 실제 상황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실행하는 것은 훈련을 수백 번 반복한 승무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구축함이 기동하는 동시에 경고 신호가 발신되었습니다. 무장 보트들은 순간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란 측 교신이 감청 데이터에 다시 잡혔습니다. 이번 교신의 발신자는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 채널이었습니다. 수신 대상은 무장 보트들이었습니다. 내용은 단호했습니다.
한국 선박에 접근하지 마라. 즉각 후퇴하라. 이것은 명령이다. 북쪽에서 일본 이지스함과 교전 중인 바로 그 이란 혁명수비대가 남쪽에서는 자국 내 무장 세력에게 한국 선박에서 물러서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무장 보트 세 척은 속도를 줄이더니 방향을 틀었습니다. 유조선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방금 눈앞에서 벌어진 장면의 의미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북쪽에서는 일본 함대를 막아서고 남쪽에서는 자국 무장 세력에게 한국 선박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같은 조직이 같은 시각에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혼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설계였습니다. 누구를 막고 누구를 통과시킬 것인지가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그 결정은 오늘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7년 전 아덴만에서 이란 선원 17명을 구조한 청해부대의 그 작전부터 17년간 쌓인 합동훈련의 기록부터 이란 외무부가 보낸 감사 서한의 마지막 문장인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는 그 약속부터 시작된 설계였습니다. 유조선이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을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약 2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청해부대 구축함은 단 한순간도 유조선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대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속도를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무장 보트가 접근했을 때는 즉각 개입했고 이란 측 교신이 발신된 이후에는 이 협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2시간의 기록을 화면으로 보면서 이 승무원들이 얼마나 오래 이 순간을 준비해왔는지를 생각했습니다. 17년 동안 같은 바다에서 쌓아온 것들이 이 2시간 안에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이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갔습니다. 한국행 항로를 유지한 채로 한국 청해부대의 호위 아래 단 한 발의 총성도 없이 단 한 건의 물리적 충돌도 없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하다는 바닷길을 통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유조선이 해협 출구를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위성 화면으로 확인한 뒤 컴퓨터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서 도쿄의 오후 햇살이 내려앉은 거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북쪽에서 일본 이지스함은 여전히 이란 드론을 요격하며 교전 중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머릿속에 되새기면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지스 레이더가 하지 못한 일을 17년의 신뢰가 해낸 것이었습니다. 창가에 서 있던 저는 다시 컴퓨터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유조선이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후부터 더 많은 것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분석 시스템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감청 채널에는 교신 기록이 쉴 새 없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 데이터들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파일을 여는 순간부터 저는 다시 한번 화면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유조선이 해협 남측 진입로에 처음 들어선 시각으로 돌아가는 기록이었습니다. 청해부대 구축함이 유조선과 합류하여 고위 대형을 갖추기 시작하던 바로 그 시점에 이란 측에서 발신된 교신이 감청 데이터에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신 기록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발신자는 이란 혁명수비대 남부해역 지휘 채널이었습니다. 수신 대상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 기함 호출 부호였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청해부대 기함의 호출 부호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보통의 관계가 아니라는 신호였습니다. 적대적 관계에 있는 외국 해군의 호출 부호를 이토록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수년에 걸친 실무 접촉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교신 내용은 총 3문장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메모지에 그대로 옮겨 적었습니다. 한국 선박의 남측 항로 통항을 보장한다. 이란 해군은 한국 선박에 대한 일체의 위협을 차단할 것이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세 번째 문장을 옮겨 적는 순간 저는 볼펜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7년 전 이란 외무부가 한국 국방부에 보낸 감사 서한의 마지막 문장이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이란 혁명수비대는 그 약속을 교신 한 줄로 다시 확인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문장을 나란히 메모지에 적어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데이터를 더 들여다보았습니다. 유조선이 해협의 가장 좁은 구간을 통과하는 동안 이란 측에서 발신된 교신은 총 7차례였습니다. 그 가운데 5차례가 청해부대 호출 부호를 지정한 직접 교신이었고
두 차례는 해협 일대 이란 해군 함정 전체를 대상으로 한 광역 교신이었습니다. 광역 교신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한국 국적 선박 및 한국 청해부대 함정에 대한 접근과 위협을 전면 금지한다. 이것은 이란 혁명수비대 지휘부에서 해협 일대 모든 자국 함정에 내린 공식 명령이었습니다. 북쪽에서 일본 이지스함과 교전 중인 바로 그 지휘부가 남쪽에서는 자국 함정 전체의 한국 선박을 건드리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사실이 동시에 성립한다는 것이 여전히 머릿속에서 완전히 소화되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같은 조직이 같은 시각에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명령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에게는 드론을 날리고 한국에게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영국과 호주 함정에는 경고 사격을 퍼붓고 한국 유조선에는 자국 해군을 호위로 붙여주었습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를 저는 이미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화면으로 실제 장면을 목격하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감청 데이터 파일을 더 넘기자 유조선이 해협 중간 지점을 통과하던 시각의 교신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 교신은 앞의 것들과 성격이 달랐습니다. 발신자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아니었습니다. 이란 정교해군 남부함대 지휘 채널이었습니다. 혁명수비대와 정교해군은 이란 내에서 별개의 지휘 체계를 가진 조직입니다. 혁명수비대가 정치적 성격이 강한 중군사 조직이라면 정교해군은 전통적인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이 두 조직이 같은 방향의 명령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이란 국가 차원에서 한국 선박의 통항을 보장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다는 의미였습니다. 정교해군 교신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위해 남부해역 경계 임무를 수행한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약속을 지킨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읽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한 바퀴 걸었습니다. 앉아서는 이 감각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란 정교해군이 공식 교신에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약속을 지킨다고 명시한 것이었습니다. 외교 언어에서 국가 명칭을 명시하며 약속을 지킨다고 선언하는 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공식 입장을 교신 채널을 통해 확인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란이라는 국가가 한국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해군 작전 현장에서 공식 교신으로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저는 북측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전단의 상황은 여전히 교착 상태였습니다. 이란 드론 3차 편대가 접근하고 있었고 이지스함들은 요격 태세를 유지한 채 기동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전진은 불가능했습니다. 아무리 정밀한 이지스 전투 체계도 아무리 많은 함정도 이란이 설치한 교전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벽은 무기가 아니라 이란의 의지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일본을 막겠다는 의지와 한국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같은 이란에서 동시에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의 차이를 만든 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이제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이란과 일본의 외교 관계사를 정리한 자료였습니다. 일본은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이란에 수차례 경제 원조를 제안했습니다. 그 원조의 규모는 한국이 이란에 제공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본의 경제력과 기술력은 당시에도 한국을 크게 앞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원조에는 항상 조건이 붙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의 눈치를 보며 원조의 규모를 조절했고 이란에 대한 국제 제재가 강화될 때마다 일본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이란과의 관계를 축소했습니다. 이란의 입장에서 일본은 돈은 많지만 믿을 수 없는 상대였습니다. 반면 한국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한국 역시 미국의 대이란 제재 체제 아래에서 이란과의 관계에 제약을 받았습니다. 한국 내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는 양국 사이에 가장 민감한 현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제재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이란의 동결 자금을 합법적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경로를 수년에 걸쳐 모색했습니다. 국제법 전문가를 동원하고 중립국 은행을 경유하는 복잡한 금융 구조를 설계하며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나갔습니다. 화려하지 않았고 언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해부대는 그 모든 외교적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방식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7년 전 이란 선원 17명을 구조한 것처럼 자국의 이익과 무관하게 눈앞의 생명을 지키는 방식으로 존재해왔습니다.
저는 자료를 덮고 감청 데이터의 마지막 교신 기록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약속을 지킨다. 그 문장이 단순한 군사 교신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이 쌓아온 것들에 대한 이란의 공식 응답이었습니다. 청해부대가 17년간 같은 바다에 보낸 3만 2천 명의 누적된 존재감에 대한 응답이었고, 7년 전 아덴만에서 이란 선원들의 생명을 지켜낸 그 작전에 대한 응답이었으며, 동결 자금을 돌려주기 위해 수년간 끈질기게 협상을 이어나간 한국 외교부의 노력에 대한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이 오늘 호르무즈 해협 남측 항로에서 군사 교신의 형태로 울려 퍼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다시 집어 들었습니다. 아까 적었던 두 문장 아래에 세 번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우리가 세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이 오늘 바다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란은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이 보낸 것들을. 창밖으로 도쿄의 오후 햇살이 기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복도 어딘가에서 동료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이 열리기 전에 메모지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직 이 생각들을 누군가와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먼저 정리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가 끝나는 순간 저는 28년간 써온 보고서들 중 가장 고통스러운 보고서를 써야 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린 것은 동료 연구원 다나카였습니다. 일요일에 연구소에 나온 것을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잠깐 자료 확인할 것이 있어서 나왔다고 짧게 답했습니다. 다나카는 텔레비전 봤느냐고 했습니다.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 한국행 소식 말이냐고 되물었더니 그게 아니라 일본 이지스함 전단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란 드론에 맞아 탐정 한 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속보가 방금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나카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제 표정을 보고 그냥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이지스함이 손상을 입었다는 소식은 일본 언론을 즉각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뉴스 채널마다 긴급 편성이 이어졌고 방위성 대변인이 나와 인명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여론은 이미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3,500명의 자위대 병력과 이지스함 두 척을 포함한 함대를 파견하며 미국의 가장 충직한 동맹을 자처했는데 정작 결과는 함정 손상이었고 바닷길은 여전히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면 한 명의 군인도 한 척의 군함도 호르무즈로 보내지 않은 한국은 청해부대를 앞세워 100만 배럴 유조선을 무사히 통과시켰습니다. 언론이 그 대비를 놓칠 리 없었습니다. 방송 자막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스함은 막혔고 청해부대는 통과했다. 일본이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 자막들을 화면으로 보면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2달 전부터 작성해온 보고서 초안 출력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총 43페이지 분량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 대한 일본의 군사적 대응 전략과 각국 해군 전력 비교, 분석이 담긴 문서였고 저는 그것을 이 연구소에서 지난 3년간 작성한 보고서 중 가장 공을 들인 것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도쿄 해양안보전략연구소 수석 연구원 야마모토 켄지라는 이름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표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서 유효한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지스 전투 체계를 탑재한 고성능 함정의 현장 투입이 필수적이며 소규모 파견 전력의 경우 해당 해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저는 그 문장을 다 읽지 않고 페이지를 덮었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각국 해군 전력 비교 도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 항목에는 제가 직접 작성한 평가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덴만 수준의 해적 억제 임무에 최적화된 전력, 고강도 분쟁 해역 작전 수행 능력 미흡. 저는 그 문구를 읽고 43페이지 전체를 한꺼번에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옆 파쇄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파쇄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자료실에 울렸습니다. 43페이지가 잘게 잘려나가는데 채 1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상하게도 후련함보다 무거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틀린 보고서를 폐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에 담긴 판단들이 단순히 문서 한 편의 오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28년간 제가
군사력과 해군 전략을 바라보던 방식 전체의 오류였습니다. 파쇄기 속으로 들어간 것은 43페이지의 종이가 아니라 두 종이에 담긴 28년의 확신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연구소 전체 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원래 예정된 회의가 아니었습니다. 전날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대한 긴급 분석 회의였고 연구소장이 직접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수석 연구원과 선임 연구원 12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연구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해 각자의 분석을 공유하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발언 순서가 연차 역순으로 정해졌고 저는 가장 마지막에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후배 연구원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은 이란의 분열 전략을 분석하는 방향이었습니다. 한국을 예외로 삼은 것은 국제연합작전에 균열을 만들려는 이란의 정치적 계산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한 선임 연구원은 한국 청해부대의 역할을 우연한 지리적 이점으로 설명하려 했습니다. 남측 항로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포위가 가능했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그 발언들을 들으면서 한 달 전에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는 방식. 숫자로 측정되지 않는 것은 전략적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방식. 그것이 얼마나 근시안적인 것인지를 저는 어제 하루 동안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파쇄한 보고서 대신 어제 하루 동안 새로 정리한 분석 자료였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는 숫자 하나만 적혀 있었습니다. 32,000. 한국 청해부대가 2009년부터 2026년까지 인도양과 아덴만에 파견한 누적 연인원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연구원들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 숫자의 의미를 즉각 파악한 사람은 많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 청해부대와 이란 해군의 접촉 기록 연표였습니다. 7년 전 이란 선원 17명 구조 작전부터 시작해서 도신 기록 축적, 호출부호 상호 파악, 합동훈련에 준하는 실무 협력까지 일련의 흐름이 시간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진 일은 이란의 즉흥적인 정치적 계산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이지스함 전단이 열지 못한 남측 항로를 한국 청해부대가 열 수 있었던 것은 지리적 이점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7년간 같은 바다에 사람을 보내온 한국이 그 바다에서 쌓아온 신뢰의 결과였습니다. 이지스 레이더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종류의 전력이었고 그 전력이 어제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의 한국행을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 열쇠였습니다. 저는 2달 전 컨퍼런스에서 한국 청해부대를 분석할 가치조차 없는 소규모 파견대라고 발언했습니다. 그 판단이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어제 파쇄기에 넣은 43페이지짜리 보고서는 그 틀린 판단 위에 세워진 문서였기 때문에 존재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2달 전 컨퍼런스에서 함께 한국 측 발표를 비웃었던 동료 연구원이 시선을 테이블 위로 떨어뜨렸습니다. 한국 청해부대의 역할을 우연한 지리적 이점이라고 설명하려 했던 선임 연구원은 자신의 자료집을 덮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모토 씨, 새 보고서를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면 됩니다. 연구소장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회의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다나카가 옆으로 걸어왔습니다. 어제 자료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이제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저는 일본 방위성이 이번 사태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연구소로 돌아오자마자 방위성 내부 경로를 통해 입수 가능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시간 뒤 도착한 자료는 예상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방위성 내부에서 작성된 비공개 분석 문서였는데 그 결론부의 한 문장이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일본이 보유한 것은 이지스함이었고 한국이 보유한 것은 시간이 증명한 신뢰였습니다. 이지스함은 드론을 막아내는 데 사용되었고 신뢰는 바다를 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을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출력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28년간 수백 편의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왔지만 이번만큼 첫 문장을 쓰기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전략적 실패를 기록하는 문서인 동시에 제 자신의 오만을 고백하는 문서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첫 문장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을 쓰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커서가 빈 화면 위에서 깜빡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수십 번 문장을 시작했다가 지웠습니다. 어떤 문장으로 시작해도 진실의 전체를 담기에는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28년간 분석 보고서를 써온 사람으로서 첫 문장이 이렇게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장 단순한 사실 하나를 첫 문장으로 선택했습니다. 2026년 4월 20일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이 한국행 항로를 유지한 채 이란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국 청해부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보고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보고서의 두 번째 단락에서 저는 일본이 이 사태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적었습니다. 이지스함 전단이 호르무즈 해협 북측에서 이란 혁명수비대와 교전을 벌이며 발이 묶여 있었다는 사실, 드론 공격을 요격하는데 전력을 소모하면서 한 발짝도 전진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교전 중에 함정 한 척이 경미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 저는 그 내용을 최대한 담담하게 적었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으려 했지만 문장들이 나열될수록 그 담담함 자체가 가장 냉혹한 평가가 된다는 것을 쓰면서 느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거운 기록이었습니다. 세 번째 단락부터 저는 한국 청해부대의 18년을 본격적으로 기술했습니다. 2009년 첫 파견부터 시작해서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이어진 파견 역사. 누적 연인원 32,000명. 연평균 12차례의 연한국 해군 합동훈련. 17년간 현지 해군 및 태양 경비대와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의 실체. 그리고 7년 전 아덴만에서 이란 선원 17명을 구조한 그 작전까지. 저는 이 내용들을 나열하면서 그것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전략이었다는 것을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그 전략은 누군가가 설계실에 앉아 도표를 그리며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바다에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보내는 것을 멈추지 않은 결과가 17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스스로 완성한 전략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면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대목은 일본과 한국의 접근 방식을 직접 비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쓰기 전에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앉아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 해역에서 하드웨어로 존재했습니다.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닿는 범위 안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작동했고, 이지스함이 떠나는 순간 그 영향력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반면 한국 청해부대는 이 해역에서 관계로 존재했습니다. 함정이 교체되어도 관계는 이어졌고, 타견 인원이 바뀌어도 신뢰는 단절되지 않았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쌓이면서 한국 청해부대는 함정 한 척의 전력이 아니라 이 해역 전체에 걸친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지스 레이더로는 탐지할 수 없고 군사력 비교, 도표에는 기입할 수 없는 종류의 전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실제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보고서의 중반부에서 저는 이란 측 교신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유조선이 남측 항로에 진입하던 순간부터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이란 측에서 발신된 7차례의 교신, 그 가운데 5차례가 한국 청해부대, 호출부호를 정확히 지정한 직접 교신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란 정교해군 지휘 채널에서 발신된 교신의 마지막 문장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선언. 저는 이 교신 기록들이 군사 전술의 언어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교의 언어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이란이 보낸 그 교신들은 전술적 허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한국이 쌓아온 것들에 대한 국가적 응답이었습니다. 그 응답을 받아낸 것이 이지스함이 아니라 한국 청해부대였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껏 군사력을 얼마나 좁은 시야로 정의해왔는지를 드러내는 증거였습니다. 결론부에 도달했을 때 저는 오랫동안 키보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론에 담아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문장으로 만드는 것은 28년간의 신념 전체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선뜻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메모지를 집어 들었습니다. 어제부터 적어온 세 문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지 않은 것들이 있었다. 그것들이 오늘 바다를 열었다. 이란은 기억하고 있었다. 한국이 보낸 것들을. 저는 그 메모지를 모니터 옆에 세워두고 결론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이 사태에서 이지스함을 보냈습니다. 이지스함은 드론을 막아내는 데 사용되었고 바다를 여는 데는 사용되지 못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는 이 사태에서 17년의 신뢰를 보냈습니다. 그 신뢰는 바다를 여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우리가 군사력을 논할 때 항상 묻는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가? 하지만 오늘 호르무즈 해협이 우리에게 던진 질문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 바다에 있었는가? 얼마나 일관되게 같은 방식으로 존재해왔는가? 그 질문 앞에서 일본의 이지스함은 답이 되지 못했고 한국 청해부대의 18년은 완벽한 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을 쓰기 전에 잠시 멈추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밤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건물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고 복도에서 인기척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혼자 자료실에 남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커피잔을 떨어뜨리며 뉴스화면 앞에서 굳어버린 순간부터 이 자리에 앉기까지 하루 종일 이어진 시간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자료를 뒤지며 하나씩 발견해 나간 것들. 32,000명이라는 숫자. 7년 전 아덴만의 구조 작전. 이란 외무부의 감사 서한. 호출 부호를 정확히 지정한 교신. 무장 보트들에게 물러서라고 명령한 혁명 수비대. 그리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그 문장. 이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었고 그 연결의 시작점은 18년 전 처음으로 인도양에 발을 디딘 한국 청해부대였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단을 썼습니다. 한국 청해부대가 18년간 인도양에 만들어 온 것은 항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오늘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의 한국행을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항로가 되었습니다. 이지스함이 뚫지 못한 바닷길을 신뢰가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세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세어야 할 것은 탐정의 수가 아니라 그 바다에 있어 온 시간의 무게입니다. 진정한 해양 전력은 레이더의 범위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뢰의 반경으로 측정됩니다. 대한민국 청해부대는 18년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바다에서 묵묵히 그 반경을 넓혀왔고 오늘 그 반경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망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저장 버튼을 누르고 모니터에서 눈을 뗐습니다. 자료실 형광등이 머리 위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하루 동안 꺼내 펼쳤다가 덮었다가를 반복한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파쇄기 안에는 43페이지의 흔적이 잘게 잘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일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청해부대 관련 자료를 가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이 자료실에 올 다음 연구원이 가장 먼저 손에 집을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제가 저지른 것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28년간 해군 전력을 분석하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것만 세워왔습니다. 함정의 수, 탑재 무기의 성능, 레이더의 탐지 범위. 그것이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청해부대가 오늘 호르무즈 해협에서 증명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힘이었습니다. 18년간 쌓아온 신뢰, 7년 전 아덴만에서 지켜낸 생명, 단 한 해도 빠짐없이 그 바다에 보낸 사람들의 존재감. 이것들이 모여 호르무즈 봉쇄망 뚫은 유조선의 한국행을 가능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항로가 되었습니다. 이지스함 두 척이 막혀 있는 동안 18년의 신뢰가 바다를 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 앞에서 28년간의 확신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진실을 늦게라도 보게 되었다는 것이 부끄럽지 않은 것처럼 대한민국 청해부대의 18년은 그 어떤 이지스함보다 강한 전력이었습니다.